오늘 우리 컨슈머워치 세미나 주제는 보시다시피 노트북으로 본 플랫폼 소비자 권익의 현 주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히 요즘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런 만큼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그 우리 경제의 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서 새로운 뭐 계약 관계 또는 거래 형태 그리고 새로운 전략 등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주제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뭐 법률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사회 후생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광고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대략 한 130개 정도 법률이 있다고 해요. 130개 정도. 근데 이제 대개는 각종 이제 상품 광고에서부터 전문 자격사, 의사, 변호사, 뭐 등등 이제 자격사들에 이르기까지 광고를 허용하되 허위 가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변호사법은 지난 1949년에 제정이 됐는데 변호사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왜 광고를 하냐? 광고라는 것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그런 상인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허용하지 않다가 이제 200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변호사법에 광고 규정을 도입해서 변호사가 그 업무에 관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격만 취득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건강만 하면 된다.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의 필요성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법시험도 많이 인원도 많이 배출되고 또 사건 브로커를 통해서 법률 소비자들이 너무도 많은 피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권을 소비자들이 누리고 또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그런 이제 그 국민들에게 그 기본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는 변호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변호사 업계가 이제 경쟁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어든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광고인데 홍보할 거리가 없고 사항이 없으면은 경쟁에서 곧바로 뒤처지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들어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서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었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플랫폼 광고는 이렇게 규제하겠다, 금지시키겠다, 폐업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5월 3일 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요. 또 그달 31일 날은 변호사 윤리장전에서 모든 전자적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체에 변호사가 광고할 수 없다. 그런 정말 그 파격적인 규정을 둔 겁니다. 전자적 매체, 이른바 이제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광고할 수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변호사는 그 간판을 붙인다든가 명함을 제공한다든가 법률 상담을 한다든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광고를 꽉 막아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런 이제 그 사업자 단체인 대한변협이 이 광고를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또 공정거래법의 위반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고가 돼서 공정위에서는 위반이라는 취지의 심사 보고서를 대한변협과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 소원이 청구돼서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원칙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대한변협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광고를 어떻게 규정해서 소비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법 23조 1항에서는 변호사 등은 이제 법무법인 로펌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기의 학력이라든가 그 경력, 주요 취급하는 업무에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방송, 잡지, 컴퓨터, 통신 네 가지를 들고 등과 같은 매체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 통신은 인터넷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온라인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로톡이라는 이런 플랫폼 형태의 광고 업체가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거는 변호사법에 반하는 것이다. 왜 반하는 것이냐? 변호사로부터 받은 광고료가 특정한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협은.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광고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원들인 모든 변호사는 로톡에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그래서 로톡이 지금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 한시적인 유료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사들이 거기 가서 무료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자마자 이제 대한변협에서 경유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제 SNS에 그런 이제 불만의 글을 올리신 이제 변호사의 글을 어젠가 그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기 전에 일단은 법에서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등에서 전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로톡이든 플랫폼 형태든 어떤 형태든 광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2항에서는 광고할 수 없다고 해놓은 것은 허위 가정 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6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무슨 승소율이라든가 국제 변호사라든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소비자를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면서 그 7항 마지막에서는 그 밖에 광고의 방법과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대한변협이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임 규정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변협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문 그 기사를 통해서 대한변협이 로톡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니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칙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너무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기사라서 기자님이 잘못 이렇게 이게 기사를 쓰셨나 하고서는
대한변협에서 만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법규집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 것이 대한변협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 광고 규정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변호사와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내부 이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변협 안에는 총회라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법무부 장관에게 그 의결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 사항이 법령이나 기존의 해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서 위반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단체에 자율권을 주면서도 감독권을 국가가 이렇게 행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으로 인해서 총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니까 이 대한변협은 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도 않고, 법무부 장관은 이 광고 규정이 그 법률과 해칙에 상위 규범인 해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도 없도록 만든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한변협에서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은 개정 절차의 흠으로 무효다, 이런 글을 이렇게 신문에 최초로 제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로톡과 관련된 광고 규정 이것에 이제 연구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셈이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변호사법 주석책도 써봤지만 가지고 있지만은 광고라고 하면은 제가 변호사이지만서도 당장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광고 별로 관심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소비자가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 컨슈머워치 같은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주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광고를 로톡에서 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이제 그 권익 향상이라고 주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제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자료만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철저하게 이분이 제공하는 자료가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광고 업체지만은 아무래도 광고 업체가 의뢰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료를 받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위인지 과장한 것인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는 시스템이 그 안에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전에 기사를 보니까 무슨 그 로톡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무슨 그 허위 가장 광고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좀 이제 부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얼만큼 소비자의 피해를 이렇게 줄이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런지 그거는 이제 지켜보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센터와 같은 그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광고 업체의 그 수익 창출에만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그런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광고주의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변호사에게 소비자들이, 법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요즘에는 뭐 때문에 많이 있냐면은
징계 처분 받은 변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징계 처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생존 경쟁도 치열해진 탓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부장판사라든가 굉장히 판검사 좋은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서 이렇게 그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까지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그 징계 중에는 가벼운 견칙에서부터 가장 많게는 높은 것으로는 영구 제명까지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정직 처분을 받거나 제명 처분을 받을 때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해도 이 변호사가 당장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또 생활비가 필요하고 또 자기 사무실을 그대로 나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징계받은 사실을 모르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수임 약정을 체결해서 돈만 받아먹고 이렇게 그 법률 서비스를,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변호사들이 또 많이 있어서,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정부 대전 법조 비리가 1998년과 2000년도에 가장 큰 것인데, DJ 정부 때요, 가장 큰 것인데, 그때 이제 극단적인 처방으로 도입한 것이 변호사의 영구 제명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구 제명을 하면은 변호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일본 변호사법에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조 시장이 얼만큼 혼탁하고 또 비리에 취약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한변협에서 영구 제명 받은 변호사가, 그 정직을 받은 변호사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여전히 사건 수임을 해가지고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영구 제명 징계 처분 사실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명을 받거나, 제명은 5년간만 변호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직을 받거나 제명을 받거나 영구 제명을 받아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런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고 나섰을 때 로톡과 같은 광고 업체가 이것을 구분을 해서 이 변호사님은 변호사 수임이라든가 상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에게는 가지 마세요 하고서 정보 제공을 이렇게 차단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런 변호사님은 이 징계가 풀릴 때까지 우리 광고 업체에서는 광고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예민한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홍길동이라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디에 공개되냐 하면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징계 정보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징계받은 사실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은 몇십 명의 변호사들 이름이 나오고 무슨 변시라든가 사시 몇 회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다 특정인 이름은 없지만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도. 특정인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훼손이라든가 광고 규정 위반이라든가 무슨 금품 리베이트를 수임료 사건 소개례를 줬다든가 이런 사유로 징계 사유들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고 징계 처분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을 보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만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런 광고로부터 피해를 이렇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변호사 광고 이렇게 하면은 로톡에서 같은 로톡이나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 등 수많은 이제 이런 온라인 공간 안에서 하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명함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하는 것 자체도 광고이거든요. 내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사건 수임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 그것 자체도 광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의 생존권의 제한이기도 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의 접근권과 정보 같은 취득, 알 수 있는 검색권을 이렇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광고와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최근에 새롭게 만든 광고 규정 자체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고려대학교하고 한국외대에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어서 제가 그때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도 그러고 법무부 장관 역시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하면은 감독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발표하고, 제가 토론물에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여기 보니까 23페이지에 적혀져 있네요. 법무부 입장 해가지고, 법무부가 이 입장을 이제 언론에 이제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열어가지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광고업체니까 여기에서 광고했다고 해서 징계하면 안 된다. 이 취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이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법무부에 이제 이의 신청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것이 기각될 거기 때문에 이제 징계는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로톡에 광고를 하겠다는 모든 변호사들한테 경유서, 소명서를 내라고 즉각적으로 이제 아마 직원이 있는가 봐요. 모니터링 하는 직원이. 그래서 A라는 변호사가 이렇게 가입만 하면은 곧바로 이제 공문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왜 이곳에 광고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명이,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 옹호, 정의 실현, 이런 이제 거창한 사명이 있지만은 지금은 매우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정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제가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광고 중에서 특별히 변호사들이 징계가 너무 많은 가운데서 수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버젓이 혹시 광고를 할 때 광고 업체가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이제 대한변협의 징계 규정을 이렇게 징계 명단을 입수해서 우리 광고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이 변호사가 거기에 명단 속에 포함되는지 여부까지도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점을 특별히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으로 제가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세미나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30년 전에 발표된 논문을 한번 뒤적여봤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법률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신뢰제라고 부르는데요. 크레던스 굿. 근데 이 신뢰제의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가 전문성을 지닌 법률가나 의료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옵티멀한 수준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안 되고, 따라서 일종의 사기라고 부르는 형태가 이러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핵심 포인트는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옵티멀한 수준의
서비스 수준 제공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아주 오래전에 발표됐었는데요. 우리 조영 교수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플랫폼으로 인한 그 신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소비자 후생적인 측면과 편의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해서 이런 신산업과의 갈등이 좀 잘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토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거테크는 그 새로운 산업의 사업으로서 높은 시장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 법률 서비스 효율화를 통한 높은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도 고려할 때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 리거테크를 기반으로 한 유니콘들이 다수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도 진출을 다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 한국 리거테크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리거테크 발전으로 기대되는 복합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 늦기 전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현실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리거테크 시장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 대비 비교적 초기 단계이나 그 향후 기술 발달과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장이 되게 전망되는 시장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그 CB 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리거테크 투자 규모는 2016년 2억 달러에서 2019년 10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8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선도국의 리거테크 투자 규모는 동기간 6배에서 7배 가량 증가를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2000년 상반기까지 1,200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리거테크 선도국과는 되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 리거테크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현재 9개 이상의 유니콘이 존재를 하면서 그 이머징 유니콘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25개 정도 이상의 업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일본에서도 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弁護士.com이 기업 가치 2조 원 이상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되게 주목할 점일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로엔컴퍼니가 최근 시리즈 C까지 40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유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스타트업은 아직 그 초기 단계, 투자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도 리거테크 업체들은 그 성장을 가속하는 방안으로 해외 진출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국내에도 빨리 리거테크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FTA 등을 통해서 그 법률 시장 개방이 선행되어야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했던 법률 서비스 시장과는 달리 리거테크 AI 기반 기술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리거테크 업체들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큰 이유는 리거테크 사업에서는 시장의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거테크 업계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서 데이터와 노하우가 선제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칫 머뭇거리다간 글로벌 업체들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 기술로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면 한국 시장도 머지않아 내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률 시장 개방으로 국내 시장에 글로벌 로펌이 진출하고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 우리 로펌들이 진출하는 상황에서 리거테크가 차별화된 경쟁력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발 빠르게 리거테크 산업 지원 및 육성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거테크는 그 사회적 측면으로도 그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점이 중요성이 더해지는데요. 우선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변호사를 탐색하기 쉬워집니다. 예로부터 법률 서비스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왔었고 법은 곧 생활과 맞닿아 있지만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저희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조사에 따르면 약 70% 정도가 그 지인을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변호사를 탐색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변호사의 과거 승수율이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리거테크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법률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법률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그 해소를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거테크는 그 법률 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에게도 이익이 되는데요. 다수의 리거테크 서비스는 기존 법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통적인 방식으로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단순 업무로부터 해방된 변호사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행정 업무, 간단한 법률 서류의 초안 작성 등은 자동화하고 법리 구성이나 승소를 위한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시간을 들여도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거테크는 그 법률 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법률구조 시태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 34%가 정보 부족 및 높은 비용을 이유로 법률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단순 작업 시간이 줄면 서비스 제공 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가로막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계층에게도 법률 서비스 문턱을 조금 낮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리거테크에는 여러 가지 그 사업 모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도국에서는 전 사업 모델에 걸쳐 다양한 리거테크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괄목한 성장을 이룬 업체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 리거테크 인공지능 그 사업이 글로벌 성장세와 비견해서 과연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는 현재 상황으로선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요. 법률 문서 자동 서비스는 일부 업체들이 있으나 여전히 규모적 측면에서는 제한적이고 인공지능 기반 애널리틱스 사업은 초기적이며 전자증거 게시 관련 시장은 국제소송 중심으로 소수업체만 존재할 뿐 시장은 거의 부재한 수준입니다. 리거테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거테크 AI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인프라 및 정책 규제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 인공지능 발전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리거테크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판결물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판결물은 대단히 그 제한적 수준으로만 공개되고 있고 그 공개되고 있는 내용조차도 상당히 그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활용도도 상당히 낮은 상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리거테크 AI가 발달하기 위한 핵심 선결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규제적 측면으로 전자증거 게시 제도의 부재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 등 리거테크 선진국에서는 민사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를 공개하고 수집하는 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전자증거 게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증거는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 가운데 증거로서 유의미한 것만 골라내야 하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적극 도입되어 관련 리거테크 산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그 강제성이 없어서 전자증거 게시 리거테크 시장 발달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해결할 다른 이슈가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대비 투자 규모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국내 법조계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영역이지만 리거테크 분야로 지평을 넓힌 변호사는 극히 소수일 뿐이며 다른 기술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상당히 적은 이유는 이제 앞서 교수님 발제에도 나왔듯이 지금 이제 지역단층 간의 갈등과 그런 이제 처벌 제도가 있겠는데요. 그 투자금과 인적 자원이 이제 부족한 리거테크 인프라와 정책 규제 측면의 이슈가 해결되어 사업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리거테크 발전을 위한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정책적 측면 이슈 그리고 지금 이런 사회적 갈등 이슈가 가장 쉽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상 교수님께서 신뢰제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로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변호사를 구한다고 하면 좀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막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전화를 걸어볼 것이고 아니면 직접 발로 뛰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정보를 서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아놨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시간 하나뿐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용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로톡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간의 거래 비용을 줄인 것이 가장 중요한 효용적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때 과연 지금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과 같이 경쟁 당국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표시광고법 같이 같은 문제는 방금 이제 정영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고하는 방식이 신문, 방송, 잡지, 컴퓨터 통신과 같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해석의 문제로 로톡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사회의 입장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경쟁 당국의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경쟁법에 의한 판단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소비자의 보호라든지 아니면 법물 서비스의 공공성이라든 근본적인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로또과 같은 기업들이 성장해서 이후에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가지게 되면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가격을 높일 수 있고 아니면 변호사들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 지배력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미래 시장 지배력이 있는 하나의 독점 기업으로 남을지 아닐지는 아직 불확실한 감이 많이 있어서 뭐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쟁 당국에 의한 판단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차 벤처 붐이었던 0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0년도에는 벤처 기업이 붐이었을 때 한 6만 개 정도였었는데 20년도에는 한 12만 개로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고 투입한 투자액 자체도 00년도에는 한 1조 9천억 원이었지만 20년도에는 4조 3천억 원 정도로 크게 규모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성장 그리고 창업 생태계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로톡 시장에서 그만큼의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 등장한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해서 그런 시장 지배력을 없애는 그런 환경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는 경쟁 당국의 판단을 통해서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로톡에서는 우리가 거래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변호사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법률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법률 서비스가 얼만큼 퀄리티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 서치를 좀 하면서 로톡에서 직접 경험을 한 소비자들의 경험을 좀 읽어보았었는데 대부분의 경험들이 로톡 서비스에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그런 민사소송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들어온 후기 중에 하나 보니까 자기가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이 틀어지게 되어서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섭외했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얻었지만 그 기업가의 어떤 소송으로 가게 되니까 기업에서는 법무팀이 있고 나중에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대응해 왔는데 자기가 로톡을 통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되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소송까지 가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로톡이란 서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일사천리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영역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법률법인에 의해서 법무법인에 의해서 뭐 소송이 났을 때도 서로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플랫폼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용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로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과거에는 전화를 걸어서 직접 다녀야겠지만 지금은 비용이 줄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 얼만큼 로톡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신뢰가 있는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정은경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변호사들이 광고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정보 자체가 얼만큼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로톡에서 AI를 활용해서 뭐 형량 예측 서비스라든지 등등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급자들이 소비자에게 더 좋은 퀄리티의 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로톡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오면서 아니면 리걸테크라는 것이 새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보면 경제학자로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시장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케아라는 하나의 가구 전문 기업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많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거대 공룡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룡 기업으로 인해서 국내 가구 업체들이 다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거대 공룡 기업이 들어오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어서 오히려 더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서 가구를 더 많이 사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경쟁자 아니면 기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성장하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로톡이라는 것이 가격을 낮추고 아니면 경쟁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렌트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는 시장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변호사들에게 기회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에 대한 저항만 하지 말고 함께 어떻게 공존할지 상생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시장이 커지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더 이익을 많이 얻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첨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자면은, 저는 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한국 변호사는 아닌데 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로스쿨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첫 시간에 교수님이 쭉 돌아가면서 질문하더라고요.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뭐 아름다운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변호사한테 뭐 크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실제 싫어하고요. 제가 뭐 어떤 작은 뭐 이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 변호사 서비스가 당시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일이에요. 똑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A 변호사는 한 100만 원 정도 청구를 하고 B 변호사는 그의 반값을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요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활발하다든지 이제 정보 교류가 아주 활동적이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크레던스 굿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보의 비대칭성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토론문에도 좀 뭐 짧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그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무슨 얘기냐면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당히 주요한 키 플레이어가 변협이거든요. 외국에도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요것도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법률 서비스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구분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인 접근, 뭐 고려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 많이 나온 얘기이긴 한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독점화, 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을 시켜주는 순기능이 있지만은 네트워크 이펙트,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또 이 뭐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뭐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뭐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또 우리나라는 뭐 심지어는 네이버하고 어디죠? 카카오톡,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방향, 뭐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시 이 로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조금 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이 중국의 사법 체제가 좀 독특하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발전의 단계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중국은 이미 이 리갈 플랫폼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리갈 플랫폼에 대한 이 독립적인 연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리갈 플랫폼이 상당히 거기는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광고형뿐만 아니라 변호사들하고 플랫폼하고 수익을 분배해서 먹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진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초기 단계이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선진국이랄까, 그 해외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업계에서 나오신 분도 오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심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까 법률 서비스 시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협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이 로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광고 금지 사유, 변협의 위임이, 금지 사유를 결정하는 것도 변협의 위임이 돼 있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변협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변협은 변호사들의 이익을 증진해야 되는 이익단체이기도 하면서 또 징계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 회원들을 규율하고 징계해야 되는 입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변협의 회원들 중에서도 이거 로톡 괜찮은데 난 이거는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요 부분은 아까 이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법률 시장의 확장성, 이것과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변협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문제. 그래서 해외 예를 들면 해외에는 대부분 징계 기관은 따로 있어요. 그 정부 기관입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변호사가 변협에서 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모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판결문 얘기도 김영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좀 힘주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영미법 국가에 비해서 판결문하고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데 이 로톡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판결문하고 재판 기록 공개를 확대하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리걸 플랫폼하고 같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승소율 뭐 형량 예측이라고 아까 이기환 교수님 말씀하셨죠. 로톡을 사실은 좀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판결문하고 재판 기록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문제. 그래서 뭐 마치는 말씀 드리면 플랫폼에 대한 문제, 플랫폼 시장, 플랫폼의 그 본연의 어떤 뭐 특징과 속성, 그리고 법률 시장이 지금 좀 뭐 싫든 좋든 어쨌든 변협이 상당히 많은 발언권을 갖고 있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변협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변호사들의 그 징계권까지 갖고 있고, 오른쪽 뺨 왼쪽 뺨 다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격려 이렇게 툭툭 쳐줄 격려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권한을 변협이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본인들한테도 좋은 것이냐, 또 시장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런 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세미나 가보면은 주로 다 법하신 분들이라,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굉장히 좀 그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김영규 실장님께서 이제 스타트업 전문 영역에서 리걸테크 관련 이거 정말 그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경제학 입장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머리가 정말 역시 이 전공의 벽을 허물고, 그래서 융합 이런 말을 학계에서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한국의 이제 법률 시장의 규모가 이제 김현장을 비롯해서 광장, 태평양 이런 이제 대형 로펌이 한 10대나 뭐 이렇게 표현되는 대형 로펌이 70-80% 정도의 법률 사건을 이렇게 다 도맡아 갑니다. 나머지 한 20-30% 정도의 사건을 이제 소수 이제 몇 사람의 개인 변호사 뭐 그 서너 명씩 모아서 몇십 명, 조금 많으면은 그 정도 규모에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법률 플랫폼이라고 이름하는 로톡이 과연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는, 저는 이제 비교를 해본다 보면은 우리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이 弁護士닷컴이 이제 우리보다 더 빨리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의 변호사였는데, 창업주가. 근데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변협에 해당되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그 일본 변호사 연합회 이런 집행부 임원이 나도 弁護士닷컴에 가서 광고를 해봤더니 적극적으로 댓글도 안 달고 상담에 막 뛰어들지 않으니까 사건이 하나도 안 오더라, 이런 세미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그쪽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가 이렇게 과장 광고라든가 허위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변호사 접근권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AI 시스템을弁護士.com이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막 이런 건설적인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비로소 로톡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최고로 찍었던 것이 약 4,000명. 그러니까 3,000 몇 명 정도 900여 명까지 올라갔다가 광고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니까 이제 무료화를 선언한 거죠. 다 나가신 분들을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해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협의 집행부는 2년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았는데 이 광고 규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좋은 결정이 내려져서 무슨 로톡이 원만한 사업을 이렇게 광고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弁護士.com은 보면 한 43,000명, 4만 명, 일본 변호사가 이렇게 된다고 하고, 우리는 3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 거의 50%가 이렇게 가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가입한 셈 아니겠습니까?弁護士.com은. 그러면 로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현행 변협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에 기껏해야 3,900여 명이니까 3만 명 변호사 중에서 대형 로펌에 가입된 분들은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로톡에 광고할 필요가 없죠. 자체적으로 사건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배력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 만약 이제 김현장이라든가 이런 큰 로펌의 영향력이 아주 줄어든다고 하면은 큰 영향력을 갖겠지만은 지금 대부분 로펌이 엊그제 보니까는 제가 이제 제 지도체자가 이렇게 대형 로펌에 이제 파트너가 벌써 한 10년 되니까 됐는데 매출액이 엄청 많아가지고 월급과 상여금이 정말 입 벌어질 정도로 많이 나와서 회사 분위기 매우 좋다고 이런 얘기 한 거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건 수임의 경향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 로톡에 가가지고 사건 검색해가지고 변호사를 고르고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로톡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정보 제공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서울지방 변호사의 분쟁조정위원으로 이렇게 6년간을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사건 검색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수임 사건을 500에 한다 300에 한다 이런 걸 보고 찾아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이제 사건 브로커를 따라서 정말 운이 맡겨져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 지인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죠. 제가 최근에 한국일보에 칼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변호사는 흉악범을 왜 변론하는가 주제로 이렇게 글을 써서 변호사가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썼더니 데스크에서 좋은이라는 말을 유능한으로 바꿔버렸더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유능한 변호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아무리 해도요 불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전직 고관이고 무슨 경력이 하려 해도요 게으르고 돈만 밝히고 의뢰인 사건에 기록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쓴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경력 보고 찾아가서 막 몇천만 원 줬는데 나중에는 사건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이런 불만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능력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라는 표현을 생각 끝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일반 밖에서 봤을 때는 유능한 변호사가 이렇게 그 사건을 잘 처리할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로톡의 영향력이라고 봤을 때는 일본의 그弁護士 단과는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몇천 명만 돼도 뭐 그것이 이제 수익 창출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막 변협이 우려할 정도로 이것이 무슨 그 자본이 변호사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거는 좀 이제 과장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